또 그 당시에 돈 벌어먹는 블랙홀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미드 투자입니다. 쌀 선물 투자요. 2주 뒤에 쌀이 들어와요. 가격을 얼마인지 미리 예측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만약에 쌀값이 생각보다 비싸지면 이 사람은 100원만 내고도 막 몇만 원을 벌 수 있고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가 나면 갑자기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. 우리 이한 작가님을 처음 만난 거는 그 KBS 라디오 갔을 때 거기서 처음 만났는데 책 제목을 딱 보고 이거다. 예, 그렇죠. 제가 평소에 생각을 했던 게 이거였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는 투기의 민족입니다. 그렇죠.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, 여러분?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투기의 민족이라고. 사실 모든 사람 이건 제가 어디 가니까 모든 인간들은 덜 일하고 떼돈 벌고 싶어 해요. 그렇죠. 조금 일하고 많은 돈 벌고 싶어. 그리고 조금 제일 중요한 거 남보다 자기가 더 많이 벌어야 돼요. 다 함께 사는 거 아닌가. 나만 돈 혼자서 많이 벌어야 돼. 아 요즘에 그 부의 추월 차선, 뭐 부의 추월 속도 막 이런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남들이랑 똑같이 부자가 되면은 그냥 똑같은 거잖아요. 그렇죠.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특히 이제 그런 거 좀 심한가 봐요. 아니요. 우리 민족이. 어느 나라 더 심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는 우린 양반 나라야라고 하면서 그걸 숨기고 있었던 거지. 숨기고 있었던 게. 사실은 숨겼다 뿐이지 사실은 안에는 대놓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안달복달했던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저도 굉장히 놀랐어요. 그러니까 이황만 하더라도 이황 돈에 대해서도 절대로 이렇게 드내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이제 그 분수를 차리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자식한테 보내면 이번에 농사 지었니? 먹화 많이 거뒀니? 그다음에 그 남들 훔쳐가지 않게 해라. 그렇게 하고 뭐 이제 뭐 어떤 땅은 꼭 사야 되니까 그 땅을 지금 못 살겠으니까 팔지 못하게 해라. 그러니까 사회적인 면모와 실질적인 면모를 분비해서 훈계를 남긴 책에서는 돈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마라라고 해놓고선 실제로 이제 그 가족들끼리 편지 보내는 거는 야 이거 얼마에 팔아라. 이중적이었던. 이중적이죠. 네, 대단히 이중적이죠. 앞에서는 체면 쫙 살리면서 뒤로는 역시나 실리를 추구를 하고. 벼슬 높은 사람일수록 더 심했습니다. 그래요.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에 약간 투기성이 많다라는 건 아마 여러분도 많이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. 예전에 우리나라가 한때 파생상품이죠. 그쵸. 선물 옵션이라든지 장내 파생상품 세계 1위 시장이었고 뭐 규제가 좀 많이 도입이 되면서 지금 좀 내려오긴 했는데 또 코인 같은 것들 비트코인도 그렇고 김치 프리미엄이 상당하지 않습니까? 그쵸. 그런 것만 놓고 보면은 약간 한국인들이 좀 투기성이 조금 상대적으로 많다. 라는 것들도 어느 정도 좀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인 것 같고 우리는 이걸 이제 역사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투기의 민족입니다. 이 책은 이제 조선시대 역사를 담은 이야기예요. 예, 조선시대에서부터 약간 근현대 말까지 좀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. 근데 약간 집 얘기부터 할게요. 집 얘기부터. 예, 역시 집. 근데 앞부분에 이제 시작이 우리 다 이제 서울에 집 사고 싶어하고 특히나 이제 그 중에서도 강남 많은 사람들이 있으세요?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 저도 목표예요. 저도.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. 근데 이게 한양에다 집을 사고자 했던 건 조선시대부터 마찬가지였다고. 그렇죠. 흠양이라는 일기를 쓴 유만주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. 이 사람 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. 아버지가 유명했지 그다음 본인이 별로 유명하지 않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썼던 일기가 굉장히 오래 있는데 그 사람 일기를 보면 있어요. 서울에 재산은 모두 집값에 들어가고 한양. 한양. 그 다음에 이 지방의 집값은 이제 농장에 들어간다.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여러 그 비싼 집들을 살면서 저 집 너무 좋다. 나도 저기서 살고 싶어. 큰 집들 보면서. 왜냐면 그때 좋은 집들은 다 이게 북촌, 서초 그리고 궁궐 주변에 거기 정말 으리으리한 그 기와집들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람은 워낙 그 서울 토박이긴 했지만 가난했어요. 그러니까 어디냐면 그 당시에 가난한 동네는 그 명동 쪽. 명동이 가난했어요? 그 당시에는. 그 당시에 집값 만든 경복궁 일대의 그 궁궐 주변에 제일 집 비싸고 그 으리으리한 고주택이 많았고 지금 그 종로에 그 탑골공원 있잖아요. 그 일대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 양반들이 많이 살았어요. 가난한 양반들이.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서울하고 생각을 해보면 안 되죠. 옛날 한양은 더 좁게 봐야 되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들 이제 사대문이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코어 핵심 지역은 궁에서 얼마나 가까우냐. 지금하고 좀 개념을 달리 봐야 되는 거예요. 훨씬 다릅니다. 철저하게. 그 당시 강남은 진짜 강남이 아니고요. 경기도 광주부였습니다.
지금의 서울 강남이 예. 조선시대로 따지면 예. 경기도 광주였어요? 예. 예. 그리고 그리고 저 기껏해야 이제 그 압구정 쪽에는 이제 한명회의 별장이 하나 정도 있는 정도고. 압구정에 한명회 별장. 예. 당시 압구정은 휴양지나 아니면 별장 있는 데였죠. 이 책에도 나오는데,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다 그 한양에다 예. 집을 사는 거 이제 꿈을 꿨는데, 우리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? 진짜 뭐 한 300년 전, 500년 전으로 타임머신 타고 날아갈 수 있다면 강남에 집을 아니면 집이 아니구나. 강남에다 땅을 사놓겠다. 예. 압구정 지역에다 땅을 사놓겠다. 예. 그 생각들을 많이 할 텐데 예. 실제로 만약에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강남에다 땅을 사놓으면 되겠습니까? 작가님이 보시기엔 어떤가요? 제가 여기서 써놨지만 네. 굉장히 힘든 게요. 예. 일단 내가 땅 문서를 그 당시에 땅 문서는 일단 밭을 만들어야 돼요. 그 당시에는 밭이 있어야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? 그렇죠.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구획을 하거나 그 측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. 그 옛날 땅 문서를 보면 다 여기 땅마지기 몇 말, 여기엔 밭 몇 마지기, 네. 논 몇 마지기 그런 식으로 해놨거든요. 그러니까 일단 개간을 하셔야 됩니다. 그 개간이 돼 있어야. 그 강남의 드넓은 열심히 삽질을 하시고 돌도 골라내고 일단 밭을 만든 다음에 여기는 너의 밭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관청에 가서 신고를 그 당시 지어준 관청에 가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당연히 또 세금은 물겠죠. 네. 근데 이 많이 들어본 전설의 이야기인데 옛날 약간 중간에 약간 나쁜 후손이 하나 있어서 술 마시고 도박 치느라고 문서 만지게 다 팔아먹었다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. 그렇죠. 땅 문서 가져가고 그쵸. 뭐 도망가고. 그렇죠. 그 가장 땅 문서가 가장 많이 날린 건 일단 그 일제 시대 때의 토지 조사. 그 국사 교과 갔을 때 배우죠. 네. 만약에 이런 몇 날 며칠까지 토지 조사를 하고 신고를 해라. 네. 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이 땅이 임자 없는 땅이다라고 네. 했는데 그 당시 조선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고 잘 반응 못하기도 했고 또 먼 시골에선 이게 또 늦게 한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 총독부가 신고 안 하네 그럼 여기 땅은 전부 임자가 없는 땅이니까 내 땅이다. 그래서 조선 총독부가 갑자기 우리나라 땅의 한 50%가 60%가 차지하는 거대 지주가 돼버려요. 그러니까 그때 강남의 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뺏겼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만약에 잘 신고를 했다 치죠. 그러면은 잘 신고한 사람은 대부분 친일파예요. 왜냐하면 그만큼 커넥션이 있다는 거니까. 그러면 이제 그 친일파가 사실 친일파면 다 잘 살았을 것 같죠.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. 사실 망한 친일파들이 꽤 많습니다. 망한 친일파가 많아요? 예, 굉장히 많습니다. 당대도 많고 아니면 자식도 많고. 아니 왜냐하면 일단 그 친일파가 되다 보니까 일단 도박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첩지를 하거나 그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방탕하게. 진짜 풍청망청 써버리고 또 그 당시에 돈 벌어먹는 그 블랙홀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미두 투자입니다. 네? 미두 투자. 미두? 예. 미두가 뭐예요? 그게 요즘 요즘 용어로 하면 쌀 선물 투자요. 자, 오셨습니다. 드디어 왔습니다. 쌀 선물 투자. 그때가 어느 시대였어요? 태평양전쟁 직전이었어요. 태평양 전쟁 때. 전쟁 때였고 또 하나 쌀이 굉장히 문제가 있었던 게 일본이 그 한 쌀 부족 상태로 큰 문제를 겪었거든요. 그러니까 갑자기 일본 인구가 갑자기 확 늘었는데 쌀이 없어져서 폭동이 벌어졌어요. 쌀을 많이 사야겠다. 만들어야겠다. 어디서 하지? 식민지가 있네. 조선. 침략해서. 조선을 식민지로 만든 다음에 지금 뭐 이제 야자나무 플랜테이션 무슨 뭐 초콜릿 플랜테이션 그런 식으로 조선을 플랜테이션 만들어서 쌀만 무조건 농사 짓게 지어요. 그래서 쌀만 농사를 짓고 그 쌀을 전부 다 거둬가는데 그 거져가는 항구가 바로 군산, 인천 그쪽인데 그러면서 그래 쌀을 가져가는데 쌀의 품질을 좀 확인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미두 취인소라는 걸 만들어서 미두 취인소. 그러니까 취인소가 거래소라는 뜻이죠. 맞습니다. 그러니까 나중에 주식 취인소라고도 그런 식으로도 생겨요. 그래서 이제 쌀을 가져오는데 그걸로 이제 돈놀이를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선물 줘. 야 이제부터 맨 처음에 그 당시 돈으로 100원으로 시작했는데 이것도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. 100원을 했는데 2주 뒤에 쌀이 들어와요. 이 쌀이 가격을 얼마일지 미리 예측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건데 만약에 쌀값이 생각보다 비싸지면 이 사람은 100원만 내고도 막 몇만 원을 벌 수 있고 근데 반대로 마이너스가 나면 갑자기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. 그렇게 그러니까 깡통 계좌 되는 거네요.
그러면은 당시에 그 미도 쌀 선물 거래도 레버리지가 그럼 가능했던 겁니까? 그렇죠, 뭐. 그런 식으로 했는데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래서 당시 온 조선의 사람들이 땅 문서를 들고 인천으로의 미도 침수로 날려가서 다 날렸다. 라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. 땅 문서를 담보로 맡겨놓고 예. 선물 거래를 레버리지로 하고 만약에 값이 떨어지면은 땅 문서 날리고 네. 그리고 알거지가 되는 거죠. 사실 예전에도 레버리지가 작지 않았습니다. 그러니까 이건 조선시대 얘기지만 예. 조선시대 때 후기 때 네. 그때 이제 큰 돈 벌 만한 거로는 이제 금광, 예. 은광. 예. 왜냐하면 그 당시 은이 세계 화폐였거든요. 그러니까 요즘 돈 팔아서 달러 사두는 것처럼 예. 그때 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세계 화폐이기 때문에 돈을 크게 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은은 땅에서 파면 되죠.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정조 때 사람이 안명관이라는 사람이 네. 자기 맨 처음에 종상품이었으니까 벼슬이 낮지도 않았어요. 그런데 부자가 되고 싶어. 더 큰 부자가 되고 싶어 하면서 집에 있는 서울의 집을 팔고 네. 이미 여기서 억소리가 나오죠. 그다음에 온갖 자산을 다 정리해서 돈 어느 정도 들고 저쪽 그 은광인내 근처로 별정으로 부임해서 가요. 그 당시 은광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맨 처음에 사람들이 큰 돈 벌려고 주변을 들여가다가 땅을 파다가 여기 은이 나왔다. 그러면 거기에 구멍을 파서 거기에 구멍혈 떨어져서 혈주가 생겨요. 혈주. 그러니까 그러면 그 혈주라는 사람이 하고 이제 그 물주를 연결해요. 혈주와 물주. 예, 이제 물주라는 말이 요즘 많이 쓰는데 물주가 한마디로 돈 되는 사람. 은광을 파는 데 필요한 자금을 대는 사람이 그게 물주예요. 그 지금도 똑같이 쓰고 있죠. 예, 예. 광산에서. 그러면 혈주하고 물주하고 만나서 자 여기를 파자. 왜냐면 혈이 많거든요. 네네네. 그래서 물주가 선택을 하면은 그 주변의 일꾼들을 모아서 일을 하고 그 이 물건들을 관리한 사람이 십장. 네? 십장입니다. 십장. 예.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안면관이라는 사람이 2년인가 3년인가 계속 돈을 파냈는데 은이 나오긴 나왔지만 채산성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. 채산성, 그렇죠. 예. 사람들 인건비도 들어가고. 예. 그래서 한 금이 펑펑 나와야지 돈이 될 텐데 네. 한 10개 녹여도 은이 한 요만큼 나올까 말까 하니까 이 사람이 쫄딱 망합니다. 집 팔아서 예. 광산 투자했는데. 예. 서울집 팔아서 한양집 팔아서 그렇게 했으니까 예. 만약에 한양이 지금 강남에 땅 문서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도 그 날릴 가능성이 되게 낮고요. 또 이게 1960년대에 또 유명해요. 강남 개발되기 직전에 네. 한 그 도시개발 집중하신 분의 그 인터뷰 및 그 수기를 읽어봤는데 1906년. 1960년대. 60년대. 그때 처음으로 강남 개발할 때 유명한 부자 두 분 있거든요. 네, 네. 그래서 강남 구청 땅도 그분이 기증한 거였는데 두 분 다 한 분은 자식 때문에 망하고 한 분은 그 외롭게 단칸방에서 쓸쓸하게 돌아가셨다고. 그래서 부는 사실 정말 지키기 어려워요. 진짜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옛날 우리 집 명문가였어라고 하지만 진짜 명문가인 사람이 없거든요. 저희 집만 하더라도. 그래서 부는 일구기도 어렵지만 수성하기는 더 어렵다. 기록을 보면은 그 성종 그 유명한 그 사람들이 쓴 걸 보면은 옛날 부자들 이야기를 쓴 게 있어요. 옛날에 누구누구 부자였다. 뭐 이익이라는 사람이 부자였다. 이일이라는 사람이 부자였다. 그래서 어떤 김충이라는 뭐 이제 여권이라는 사람이 부자였다라고 기록이 문집에 보면 드문드문 나와요. 그래서 그 사람 집이 너무 부자라서 막 집에는 300칸씩 있고 200칸씩 있고 막 온갖 화려한 장식과 기타 등등 했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. 처음 보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당대 아무리 부자라도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사라지니까. 거죠. 예.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그 사람들 자손은 잘 살았을까라고 하면은 유명한 부자들 지체를 하면 자식들끼리 그렇게 돈 가지고 싸워요. 그렇죠? 그런 우스갯소리 있거든요. 요즘 애들이 이제 자기의 장래 희망이 뭐냐. 저는 재벌 2세인데요.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. 저는 재벌 3세가 꿈인데요.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노력을 좀 안 하신 것 같아요. 약간 이런. 근데 그쵸? 그때 그렇게 부를 읽었어도 요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말아먹을 수도 있었던. 그렇죠. 그리고 정말 부자였던 조선시대 부장이 그 장현이라고 해서 장현. 예. 저 쉽게 말하면 장희빈의 사촌, 그러니까 친척이거든요. 친척 아저씨. 예. 그런데 이 장현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청나라 관리들을 구워 삼을 수 있을 정도로. 청나라에 무슨 문서를 하는데 막 몇백 금을 그냥 갑자기 턱 하고 내줄 수 있을 정도로 부자고, 그 다음에 뭐 집에 엄청난 누각을 세운다거나, 그 다음에 심지어 청나라에서 대포를 밀소에다가 걸립니다. 그러니까 군수 무기잖아요. 대포를 밀수해요? 예, 그것도 24개나.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인데
이 사람이 장희빈 관련해서 이러쿵저러쿵 죽고 난 다음에 자식들끼리 돈 가지고 엄청나게 싸워대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그 허생전에 나오는 변부자라고 있잖아요. 네. 그 사람의 그 모델이었던 사람이 변상벽이고 이 사람도 유명한 역관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여서 빌려준 돈이 막 50만 금이 넘었다는데 이 사람도 죽고 나서 자식들끼리 그렇게 싸워가지고 영조 때까지만 해도 자식들이 이 땅 이 돈 내 돈이다 이 땅 내 땅이다 그렇게 싸우고 있어서 계속 소송을 거는 거야. 그것 때문에 영조가 실록에까지 나와 있어요. 그래서 돈이 많아도 그러니까 또 이제 자식들이 번성하면 이거 갈라먹느라고 이제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게 과연 좋은 것인가? 그 자식들이 집안 말아먹는 꼴, 싸우는 꼴을 보지 않으시려면 저희가 일전에 다뤘던 안경재 변호사님하고 다뤘던 유서 공증 편도 영상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.